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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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을 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간단한 시험 보려고 했는데 시험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전에 공지한 대로 과제를 제가 하나 냈어요.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 하나를 출제를 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그 2021학년도 중등 임용고사에 A형을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했잖아요. A형 분석을 했는데 12번을 못했어요. 12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B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A형이 12번에 또 마케팅이 나왔습니다. 마케팅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마케팅이 두 번째 문제인가요? 네, 이제 나오는 거는 지금 그 시장 세분화에서 인구 통계학적 요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설명 아주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다음 연도까지는 조금 간략하게 나올 것 같고요. 개념 정도의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내후년부터는 문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은 외식 기업의 마케팅 계획 수립 과정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이 과정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런 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런 대로 외우셔서 나중에 역으로 외식 마케팅의 과정을 쓰세요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순서를 볼게요. 먼저 기업의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업 분석. 우리 수업 분석에 대해서 지난해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2020년도 문제에.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디귿이 있고 이 디귿에서 마케팅 믹스가 있고 예산 배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세분화에 있어서 시장 세분화의 기준에 인구 통계학적 요소, 지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작성하는 방법은 밑줄 친 기업, 시장 세분화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걸 두 가지를 쓰래요. 인구 통계학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만.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개념을 써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외식 마케팅에 있어서 외식 마케팅에서 스왓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거는 시장 세분화가 나왔네요. 시장 세분화는 정확히 얘기하면 STP 중에서 S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해설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일단 STP 전략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STP 용어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STP 전략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STP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3C를 알아야 되거든요. 3C가 뭐죠? 3C는 커스터머, 컴피티션, 컴퍼니 이 세 가지예요. 커스터머, 컴피티션, 그 다음에 컴퍼니 이 세 가지인데 먼저 고객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시장 규모나 시장 성장률, 그 다음에 경쟁사에 대한 분석, 현재 경쟁사와 잠재적인 경쟁사, 그리고 그 기업에 관한 분석, 기업의 목표, 기업의 자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내후년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TP의 각각의 개념, STP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 프로모션이잖아요. 지금 이 시험 문제에서는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이 시험 문제에서는 시장 세분화와 프로모션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프로모션까지 나왔는데 내년에는 STP 중에서 타겟팅이 빠졌으니까 이 STP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3C를 설명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문항에서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케팅 믹스. 마케팅 용어에서 마케팅 믹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마케팅 믹스까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STP, 3C, 마케팅 믹스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아마도 개념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그 시장 세분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외식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넘어가고 니은에 해당하는 인구 통계학적 요소의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인구 통계학적 요소,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인구 통계학적 요소로 고려해야 될 게 사람들의 나이, 그다음에 사람의 성별, 뭐 가족 구성, 그다음에 소득, 직업, 교육 수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만 기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의 용어와 그 개념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의 외식 마케팅의 문제는 개념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조리 인용에서 급식 관리 문제가 조금 깊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기본적이면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빈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칠판을 지우고. 방금 학생이 왔다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B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운반과 대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 한 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2020년 문항 분석하고 2019년을 하다 말았던가요? 그런데 그 지방, 뭐 중성지방이든 뭐 지방에 관련된 그런 식사요법이나 질병이든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앞으로 더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한 가지씩 쓰시오.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소수성인 중성지방은 체내로 흡수되거나 이동 시 물에 잘 섞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역과 같은 특별한 수송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내부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소수성 물질로 되어 있고 외부는 인지질과 단백질 같은 친수성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밀도에 따라 니은, VLDL, LDL, HDL 등으로 구분된다. 소장에서 생성된 이것은 중성지방이 80에서 90%를 차지하고 밀도는 0.95g/ml 이하이며 식사를 통해 섭취한 중성지방을 근육과 지방으로 운반한다.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찾아보니까 우리 전주대에서 배우고 있는 그 영양학책 있죠. 그 영양학책에서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이 출제자가 그 책을 참고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정답은 기억은 그 지단백질이죠. 이게 우리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든 교수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지단백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성지방 같은 소수성 물질로 돼 있고 외부는 단백질 같은 친수성 물질로 돼 있다. 그래서 지단백질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VLDL, LDL, HDL 이게 나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다음 해에는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비교하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지금 혈청 지단백질, 그냥 지단백질에 관련된 용어만 얘기했는데 지단백질의 특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지단백질이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그 니은의 정답은 카일로마이크론인데 이렇게 지금 카일로마이크론, VLDL, LDL, HDL이 있는데요. 이 중성지방 함량이 많을수록 지단백질의 밀도는 작고 아포단백질의 함량이 클수록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크기가 그냥 쓰지 않을게요. 순서대로 카일로마이크론이 첫 번째, VLDL이 두 번째, LDL이 세 번째, HDL이 네 번째, 이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문제 해설하는 데 있어서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항이 나올 건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기했듯이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비교. 그래서 보통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HDL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리는지,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LDL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식사요법까지 더불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급식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은 급식 관리자와 신입 조리사의 대화이다. 이런 유형의 문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화하는 거. 하지만 문항의 유형은 그렇게 좋은 문항 같진 않습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한 가지씩 쓰시오. 자, 문제는 거창한데 답은 되게 간결해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는 또 우리에게 주는 게 많습니다. 시사하는 게 많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볼게요. 자, 급식 관리자가 식재료의 검수와 전처리는 일반 작업 구역에서 하고 조리와 배선은 청결 작업 구역에서 하세요. 칼과 도마는 육류, 어류, 채소류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가열하지 않고 먹는 생채소와 과일은 물로 세척한 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이것 100ppm으로 5분간 침지 소독하고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헹궈주세요. 자, 정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반 작업구역과 오염 작업구역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조리의 급식 관리에서 조리에 있어서는 작업구역을 두 가지로 불리거든요. 일반 작업구역과 분필 어디 갔지? 일반 작업구역과 오염 작업구역이 아니고요. 청결 일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청결 작업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 작업구역의 반대말은 오염 작업구역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칠판이 아직 덜 말랐으니까 제가 말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작업구역은요. 청결 작업구역 먼저 얘기할게요. 청결 작업구역은 반드시 청결해야 할 곳. 예를 들면 조리구역, 정량 및 배선구역, 그 다음에 식기 보관구역, 가열 처리구역 이런 구역이 바로 청결 작업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작업구역은 이 청결 작업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청결 작업구역의 반대말? 그러면 더러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청결 작업구역이 아닌 건 전부 다 일반 작업구역입니다. 그래서 검수구역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구역을 청결 작업구역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검수구역은 왜 청결이 아니냐면 잘못 얘기했다. 검수가 아니라 전처리구역은 왜 청결 작업 구역이 아니냐면요. 전처리를 하다가 나오는 이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개를 해감시키면서 나오는 이물질들, 채소를 세척하면서 나오는 이물질들. 그래서 얘는 청결 작업 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재료 저장구역. 저장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재료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데 식재료, 묻은 채소를 세척해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묻은 해산물과 육류를 어떻게 세척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결 작업 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정구역 이렇게 일반 작업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작업구역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 작업구역을 세 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내용을 예를 들어보면 검수도 나오고 전처리도 나오고 했는데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물론 검수에 관련된 거 우리 지난해인지 A형인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배선, 조리와 배선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도마를 사용하는 방법, 용도별로 구별해서 사용하라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용도별로 구별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 도마가 한 가지밖에 없을 때, 도마의 종류가 한 가지일 때는 사용하는 순서를 쓰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예요. 그쵸? 가금류가 두 번째가 아닙니다.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이 순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억의 정답이 교차오염인데 그냥 단순히 단답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차오염이 무엇인지, 교차오염의 의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차염수단 나트륨이 나왔잖아요. 자, 차염수단 나트륨이 그냥 이렇게 용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00ppm으로 담궈줘야 된다, 5분간 침지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항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차염수단 나트륨이 없을 때 락스로 대체할 때 얼만큼의 농도로 그 용액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차염소산 나트륨이라 하면 락스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락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락스는 유효 염소가 4%인 용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차 염수단 나트륨을 만드는 방법은 이 락스를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이상하다. 차 염수단 나트륨이라 하면 이 락스를 락스 2리터당 5ml. 잠깐만요. 그러니까 물 2리터당 락스 5ml를 섞어서 만드는 게 바로 차 염수단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 염수단 나트륨을 락스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물 5리터에 락스 5ml. 물 5리터래. 물 2리터에 락스 5ml. 자꾸 말이 입에서 붙질 않네요. 아무튼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 교육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키드와 레이버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교육학을 공부해서 그런가 레이버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학도 물론 그렇지만 전공도 그렇지만 교육학도 그래요. 모르는 학자가 나왔다고 절대 당황하면 안 되는 게 그 학자를 몰라도 충분히 문제를 유추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키드와 레이버드의 실기 지도 모형을 적용해서 작성한 한국조리 과목 실습 지도 계획서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수라시오. 닭집 만들기가 있네요. 그래서 실습 목표가 나와 있고 실습 기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에 따른 실습 지도 모형인데 여기 지금 실습 지도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 단계가 이 키드와 레이버드가 만든 실기 지도 모형인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하게 그 단계의 명칭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역으로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키드와 레이버드의 실기 지도 모형은 준비, 제시, 응용, 평가래요. 자, 그런데 기억과 니은에서 들어가는 말은 뭐 너무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도 대충 봤을 때 실기 과목이니까 준비에서는 교사가 학습 내용을 준비하면 제시에서는 교사가 시범을 할 테고 응용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시범을 응용하는 거니까 실습을 할 테고 그 다음에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성취도를 확인한다.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요 활동을 순서대로 한 가지씩 제시하래요. 너무 문제가 쉬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내지 않고 자, 지금 기억과 니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이런 걸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범을 할 때 교사가 유의해야 될 사항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시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 실습을 할 때 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 교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일단은 개별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순회하면서 개별 지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도태되는 학생이 없도록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교사의 개입이 교사가 개입을 많이 하지 않고 교사는 방관자, 다시 얘기할게요. 교사는 지시자가 아니라 교사는 조력자, 그 다음에 방관자의 역할로 있어야 되는 거. 뭐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고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서, 중, 일 이 네 개의 지역? 세계 음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각각의 음식에서 각각의 그 조리법 썰기 용어가 비교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썰기가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찜과 브레이징의 차이점을 쓰려해요. 찜과 브레이징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보통 찜, 한식에서 찜이라면은 스티밍과 다르게 그런 수증기로 익히는 찜도 있지만 갈비찜처럼 재료에 국물을 반쯤 잠기게 해서 오랫동안 익히는, 중불 이하로 오랫동안 익히는 요리를 찜이라고 하는데 브레이징과 비슷하지만 브레이징과 갈비찜의 그 찜과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브레이징은 고기를 먼저 센 불에 굽잖아요. 구운 다음에 소스나 향신료, 채소 이런 걸 넣고 오븐에다가 오랫동안 익히는 건데 그래서 주재료인 고기를 서양 조리인 그 브레이징에서는 겉면을 뭐라 해야 되냐? 겉면을 갈색이 나도록 충분히 구워서 요리하는 거고 한식에서는 데쳐서 갈비찜 할 때 데치죠? 닭찜 할 때도 데치고 한번 데쳐서 불순물을 제거한 거. 목적이 달라요. 한식에서는 고기를 데치고
이렇게 할 때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서양조리에서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겉면을 충분히 시어링해서 이렇게 육즙을 가두는 거죠. 그런 역할의 차이점도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인데요. 자, 제가 이거를 응용해서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문항을 예측해 본다면 일단 조리법을 비교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더 비슷한 조리법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썰기 용어 비교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써는 방법이 다 고만고만해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의 썰기 용어에 예를 들면 채는 양식으로 뭔지, 그 다음에 중식으로 뭔지, 일식으로 뭔지 용어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평가가 나왔잖아요. 평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평가 방법 나올 수 있고요. 평가 단계에서 교사가 할 일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급식관리 과목의 평가계획서 일부고 나는 신규 교사와 수석 교사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을 따라 서술하시오. 급식관리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급식관리가 아니고 교과교육론이네요. 자, 하지만 이 문제를 또 보고 우리가 다음에 급식관리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먼저 가를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내용 영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NCS로 바꾸면서 뭔가 단원이라는 말보다 내용 영역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물론 급식관리는 실무교과가 아닙니다. 실무교과가 아니지만 이렇게 내용 영역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실무교과 과목에 이런 평가계획서가 나와가지고 여기를 딱 가리고 여기에 들어간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 영역이라는 말 알아두시고 수행평가 정말 중요하죠. 수행평가 하는 방법, 수행평가의 종류, 수행평가의 다양한 것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기억이 나왔는데요. 대충 보면은 이게 마치 학습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 목표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평가계획서잖아요. 교수학습의 지도안이나 교수학습 계획서라면 이 기억이 학습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평가계획서라고 나와 있고 또 여기 작성 방법에 보면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 가지 제시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를 사용하라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답은 바로 평가기준입니다. 제가 그 NC에서 설명하면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과 성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취 기준과 평가기준, 성취 수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좀 많이 헷갈려요. 이것의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얘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여기서 묻는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취 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거고요. 평가 기준은 담당 과목 교사 또는 학교에서 정한 거고요. 성취 수준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평가 기준인데요. 저라면 이 평가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선생님, 이것에 근거해서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 교육을 수립한 후에 수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에 항상 열심히 하는 은영이가 이번 수행 평가 과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해서 고민입니다. 평소 수업 태도를 고려해서 채점 기준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안 되죠. 은영이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채점을 할 때에는 항상 채점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채점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니은 평소 수업 태도를 고려해서 조금 점수를 후하게 줘도 될까요? 결국에 이런 말인데 이것의 장점을 교수자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보래요. 아니구나. 잘못 얘기했어요. 논술형 문항의 장점에 대해서 교수자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디귿의 평정 오류를 뜻하는 용어를 제시하고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자, 먼저 니은을 볼게요. 이 수행평가가 논술형 문항인데 논술형 문항의 장점을 교수자 측면에서 논술형 문항을 객관식 문항, 그러니까 선택형 문항과 비교해 보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논술형 문항은 선택형 문항보다 문제 내기가 쉽죠. 하지만 반면에
좀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은 좋은 답이 아니고 교수자 측면에서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논술형 문항은 여기 문항을 보면 구매 계약 방법 중 수의 계약과 경쟁 입찰 계약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 나와 있죠? 자, 문제의 하나에 한 가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학생을 좀 더 전인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정오류. 잠깐 평정오류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 논술형 문항에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계약, 제가 A형 문항 할 때 이 입찰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그쵸? 몇 번에서 했지? 분명히 한 기억이 있는데 보이질 않네요. A형 10번에서 할 때 해설할 때 그 입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기로 나왔잖아요. 다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디귿. 평정오류가 나왔어요. 평정오류는 아직 교육학을 다 공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교사가 평가를 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첫 번째, 집중 경향의 오류.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학생들 점수를 후하게 주거나 중간에 몰려있거나 점수가 많이 안 좋아했거나. 인상의 오류. 처음에 책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런 애는 문제야. 난 저런 애를 점수를 잘 주지 않을 거야. 반면에 쟤는 정말 괜찮은 애인 것 같아. 쟤는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 쟤는 요리도 잘하는 것 같아. 한 가지 인상을 가지고 평가를 잘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논리적 오류, 대비의 오류, 근접의 오류, 무관심 오류, 의도적 오류 등등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표준의 오류예요. 표준. 잠깐만요. 표준의 오류 아닙니다. 표준의 오류가 아니고 바로 인상의 오류죠. 여기서 말하는 게 인상의 오류. 인상을 가지고 그 학생이 인상을 가지고 평가를 잘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표준의 오류라고 생각했지? 문제를 대충 보고 뭐 채점 기준이 어쩌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평가자가 채점의 기준을 잘못 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인상의 오류. 인상의 오류.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의 그동안의 생활 태도나 뭔가 한 가지 마음에 들어서 또는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평가를 잘못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평가 기준을 자세하게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평가를 체크리스트로 하면 내가 아무리 저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30몇 가지 체크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다음은 한식 조리 기능사 실기 품목 화양적의 수업 장면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적은 조리 방법에 따라 산적, 누름적, 지짐 누름적으로 분류합니다. 오늘은 화양적의 을 배워보겠습니다. 화양적 실습, 조리 방법. 재료를 세척하고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준다. 2번, 도라지와 당근은 규격에 맞춰 썬 다음 볶기 전에 이것. 3번, 쇠고기는 썰어서 양념한다. 자, 작성 방법 볼게요. 밑줄 친 기역의 종류 중에서 흰살 생선과 다진 쇠고기를 붙여 만드는 음식명 한 가지. 간단한 문제가 나왔죠? 어산적이고요.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조리 방법을 쓰세요. 니은에 해당하는 조리 방법. 니은이 뭘까요? 볶기 전에 데치는 거죠. 자, 얘를 우리가 화양적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재료를 갖가지 양념하고 볶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꼬치에 꽂는 게 화양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데친다는 것은 재료를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쇠고기란다. 도라지와 당근을 데친 다음에 볶아주잖아요. 자, 근데 도라지와 당근은 굉장히 단단하고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얘를 프라이팬에서 익히면 색이 갈변되고 색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쳐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팬에서는 조리 시간을 단축해서 색상을 살리는 역할을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을 할 때 유의해야 되잖아. 일단 소고기를 썰 때에는 결 방향을 생각해서 썰어야 되죠. 그래서 소고기를 보이시나요? 보이나? 여기다 쓸게요. 소고기를 결 방향으로 썰 때와 결 반대로 썰 때. 결방향으로 썰 때는요, 채 썰기 할 때입니다.
잡채 같은 거, 고기가 부서지지 않게. 반면에 반대로 써는 건요, 편육 같은 거. 고기를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썰 때는 편육 결 반대로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채 썰기가 아니라 화양적에서 채 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양적에서 소고기는 어떻게 요리하냐면, 소고기를 길게 썬 다음에 장칼집을 넣어요. 장칼집을 왜 넣냐면 이 소고기가 나중에 양념해서 프라이팬에 익히면 확 줄어들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장칼집을 넣고, 또 하나 얘를 썰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 최종 만들어진 소고기의 모양보다 더 길게 써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양적의 모든 재료가 6cm로 썬다면 소고기는 7cm 정도로 만들어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조리 과정에 의해서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결 방향으로 수축하는 걸 감안해서 모양을 좀 더 길게 썰은 거, 그걸 얘기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 음식에서 음식의 분류 나올 수 있다고요. 적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적에서 끝나지 않고 산적과 누름적과 지짐 누름적의 차이점,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비슷한 문제로 초와 조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지금 고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편육용 고기와 육수용 고기의 삶는 방법의 차이점. 편육은 끓는 물에 넣고 육수는 찬물에 넣잖아요. 그 다음에 떡의 분류, 계속 말하죠. 떡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나올 수 있고, 찌개 분류도 역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국물이 떨어지네, 칠판에서. 자, 6번은요, 색소가 나왔어요. 문제를 처음에 보고, 색소 나왔다. 되게 쉬운 거 나왔네? 문제를 읽다가, 색소가 되게 어렵게 나왔네 했는데, 정답을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출제자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니라고. 갑자기 문제 해설을 하다가 느끼는 건데, 참 문제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정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정말 많이 내서 이런 참 문제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 여기는요, 저희 학교 실습실이에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6번까지 하고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집에 가서. 다음은 식재료의 색소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문제가 너무 길어요. 자, 일단은 초밥은 넘어가고요. 시금치 냉장고 볼게요. 시금치는 녹색 식품으로 클로로필 색소를 가지고 있다. 조리 후 색소 변화. 시금치 클로로필은 가열 조리하면서 마그네슘이 수소 이온으로 대치돼서 이게 된다. 이어서 피톨기가 제거되며 수용색에 이걸로 전환되어 황록색으로 변색된다. 자, 이거는 지금 페오피틴과 클로로필리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제를 제가 이따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클로로필리드가 맞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보고 클로로필리드이네 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다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이온에 해당하는 색소를 순서대로 쓰래요. 보통 우리가 지금 색소가 나왔는데 좀 마르면 쓸게요. 색소에서 그 식물성 색소를 4개로 분류하잖아요. 녹색, 황색, 자색, 다망색, 이렇게 4개로 분류하는데 클로로필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산에 의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염기성에 의해서 알칼리에 의해서 어떻게 색상이 변하는지를 나오는데 조금 문제가 꼬아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색 양배추 샐러드. 자색 양배추는 보라색 식품으로 안토시아닌 색소를 가지고 있다. 자색 양배추 샐러드에 비네그레트 드레싱을 미리 버무려 놓으면 변색된다. 자, 이때 나타나는 색 한 가지를 제시하고 색의 변화 이유를 서술하래요. 자, 일단 자색 양배추의 자색은 비네그레트 소스에 있는 무엇에 의해서? 레몬즙의 산내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죠.
더 진한 자색, 적자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거기 그 레몬에 있는 산 때문이에요. 자, 색소를 지금 제가 판솔을 해야 되는데 마르질 않고 있어요. 키친타올로 한번 닦고. 색소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학생들한테도 중요하고 우리 이렇게 임용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색소는 식물성 색소가 있고요. 동물성 색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식물성 색소는 불용성 색소, 수용성 색소. 그래서 불용성 색소에는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가 있고요. 수용성에는 플라보노이드 중 안토시아닌, 안토크산틴 보이나요? 그 다음에 동물성 색소는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카로티노이드. 일단 색소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식물성을 이렇게, 동물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 네 가지 색깔을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카로티노이드는 동물성에도 있고 식물성에도 있죠. 이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고, 이 카로티노이드가 지금 갑각류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색소가 변하잖아요. 그 갑각류에 있는 색소가 가열에 의해서 갑자기 어떻게 변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카로티노이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알죠? 그거 나올 수 있습니다. 안톡산틴.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무튼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색소까지 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